늦은 오후의 분식집. 형광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계산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그저 장부만 펼쳐놓고 펜을 쥔 채 멍하니 숫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텅 빈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때 유리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저금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요. 남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저금통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동전들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작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이거 세어주세요. 저 혼자는 못 세요. 남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남자는 그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차갑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때 숫자로 세상을 읽던 남자가 왜 한 아이의 저금통조차 외면했던 걸까요?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훈입니다. 올해로 55입니다. 제가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도 초등학교 때부터였을 겁니다. 저는 숫자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좋아했다기보다는 숫자가 편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2 더하기 2는 언제나 4였고 100에서 30을 빼면 언제나 70이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틀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그렇게 25년을 일했습니다.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고 숫자로 회사를 판단하고 숫자로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잘했습니다.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중견기업 하나가 있었습니다. 건설 쪽이었는데 매출도 좋았고 장부도 깔끔했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승인했습니다.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그 회사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허위 매출, 부풀려진 자산, 숨겨진 부채, 모든 게 조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놓쳤습니다. 아니, 놓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장부 자체가 거짓이었던 겁니다. 회사 임원 몇 명이 짜고 장부를 이중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보여준 숫자만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게 책임이 없었습니다. 검찰도 법원도 제가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달랐습니다. 김정훈 회계사가 담당한 회사였는데 그 정도 규모의 분식을 못 잡았다는 게 말이 되나?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눈 감아준 거지. 소문은 빨랐습니다. 제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일감이 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제 선택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해고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25년 동안 모아온 회계 서적들이 책꽂이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한 권도 펼치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몇 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딸아이는 대학생이었고 등록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계법인은 절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일반 회사 격리로 지원했지만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경력이 너무 화려하신데요. 왜 이런 자리에 지원하셨어요? 그들은 제 이력서를 보며 의심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봄, 저는 동네 분식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허리가 안 좋아서 계산대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분식집은 작았습니다. 테이블이 4개, 주방 하나, 계산대 하나. 주인 할머니는 혼자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튀김을 튀겼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앉아서 손님들이 내는 돈을 받고 거스름 돈을 주고 영수증을 끊었습니다.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5,000원짜리 떡볶이, 3,000원짜리 김밥, 1,000원짜리 튀김. 더하고 빼고 거슬러주는 일. 하루가 끝나면 매출을 정리하고 장부에 적었습니다.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저 기계처럼 숫자를 입력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였습니다. 교복도 아니고 그냥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돼지 저금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분홍색이었는데 귀 한쪽이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요. 아이가 저금통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동전들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거 세어주세요. 저 혼자는 못 세요. 저는 저금통을 바라봤습니다. 왜 나한테 가져온 거니? 아저씨가 계산 잘하잖아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바빠. 다음에 와. 지금은 손님 없잖아요.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은 장난이 아니야. 그냥 가지고 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조금 삐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려 장부를 봤습니다. 아이는 잠시 서 있다가 저금통을 들고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주인 할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훈 씨, 아까 애 왔었지? 네. 그 애가 뭐래? 돈 세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 해줬어요. 할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애 엄마가 없어. 네. 3년 전에 돌아가셨어. 아빠는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거의 집에 없대. 할머니가 키우는데 그 할머니도 몸이 안 좋아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애가 동전 모으는 거 이유가 있어. 할머니 병원비 모으는 거야. 할머니는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애가 또 올 거야. 기다려줘. 그 뒤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이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도 저금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이번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요. 세어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줘봐.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금통을 열었습니다. 동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저는 하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10, 20, 30, 40.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동전들 사이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봤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아이의 손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아저씨 가게 살리는 돈이에요. 저는 그 메모를 보고 아이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니? 할머니가요,
가게가 힘들다고 했어요. 손님이 없어서. 그래서 저도 돕고 싶어요. 저금통에 돈 모아서 아저씨 가게에서 떡볶이 사 먹을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 할머니 병원비 모으는 거 아니었어? 그것도 모으는데요. 이것도 모으는 거예요.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봤습니다. 숫자를 세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동전을 돌려줬습니다. 너 이거 가지고 가. 가게 걱정은 안 해도 돼. 왜요? 그냥 너는 내 할머니 걱정이나 해. 아이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금통을 다시 들고 나갔습니다.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앉아서 그 메모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저씨 가게 살리는 돈이에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장부를 펼쳤습니다. 분식집의 월 매출 장부였습니다. 저는 한 달치 숫자를 훑어봤습니다. 매출은 계속 줄고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0% 가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기도 했고 근처에 프랜차이즈 분식집이 새로 생긴 것도 이유였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월세를 겨우 내고 있었습니다. 제 급여도 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계산대에 앉아서 숫자만 기록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가게 정말 힘드세요? 응. 요즘 손님이 없어. 예전 같지 않아. 그럼 문 닫으실 생각 있으세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글쎄, 이 가게가 30년 넘었거든. 내가 젊었을 때 시작한 거야.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애들 키우려고. 할머니는 냄비를 닦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손주들도 크고 나도 이제 힘들어. 허리도 아프고. 그럼 그만두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긴 한데. 할머니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주방, 벗겨진 벽지. 여기가 내 인생이었거든. 그냥 놔두고 가기가 좀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훈 씨, 미안한데 다음 달부터는 급여를 못 줄 것 같아. 네.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나도 이제 그만둘까 봐. 저는 장부를 봤습니다. 지난달 매출은 더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가게는 곧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퇴근하셨고 저는 마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아저씨, 아직 안 가셨어요? 응. 너는? 할머니 심부름 왔어요. 아이가 계산대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가게 문 닫는 거 맞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네에서 다들 그러던데요. 할머니 가게 없어진대요. 아마 그럴 거야. 왜요? 여기 떡볶이 맛있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아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저금통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그럼 이거 쓰세요. 뭐? 제가 모은 거요. 가게 살리는 데 쓰세요. 저는 그 저금통을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너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했는데? 떡볶이 사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가게가 없으면 못 사 먹잖아요. 아이는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저금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봤습니다.
숫자를 세던 손, 장부를 기록하던 손, 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던 손.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노트를 꺼냈습니다.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할머니 분식 재건 계획. 저는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봤습니다. 매출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왜 줄었는지를 봤습니다. 어떤 메뉴가 잘 팔리는지, 어떤 시간대에 손님이 많은지, 어떤 손님들이 자주 오는지. 저는 일주일 동안 가게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메뉴였습니다. 할머니는 같은 메뉴를 30년 동안 팔고 계셨습니다. 떡볶이, 김밥, 튀김, 순대. 맛은 좋았지만 요즘 사람들이 찾는 메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치즈 떡볶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치즈? 요즘 애들이 좋아해요. 제가 시장 조사 좀 해봤어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홍보였습니다. 가게는 골목 안쪽에 있었고 간판도 낡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거 SNS에 좀 올려줄 수 있어? 아빠가 왜 갑자기? 일 좀 도와주려고. 딸아이는 의아해했지만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줬습니다. 우리 동네 30년 전통 분식집. 진짜 맛집. 세 번째 문제는 분위기였습니다. 가게는 너무 어두웠고 낡아 보였습니다. 저는 주말에 페인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벽을 직접 칠했습니다. 할머니는 말렸습니다. 정훈 씨,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문 닫을 건데.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저는 벽을 흰색으로 칠했습니다. 낡은 액자들을 떼어내고 조명을 바꿨습니다. 가게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손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여기 인스타에서 봤는데 치즈 떡볶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할머니가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치즈를 올렸습니다. 손님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그날 이후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처 학교 학생들도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장부를 정리하면서 숫자를 봤습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10% 높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적자는 면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훈 씨, 고마워. 정말?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안 했으면 나 진작 문 닫았어. 할머니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그냥 떡볶이만 끓일 줄 알았지. 이런 건 몰랐거든. 정훈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야말로 배웠어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날 저녁 그 아이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금통이 아니라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떡볶이 주세요. 응. 저는 주문을 받고 할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떡볶이가 나왔고 아이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저씨, 가게 안 없어지는 거 맞죠? 응. 안 없어져. 다행이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부를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숫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는 그저 숫자였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매출만 적지 않았습니다. 손님 이름도 적었습니다. 자주 오는 단골 손님, 처음 오는 새 손님, 그 아이의 이름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주문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적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숫자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안정되었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올랐고 할머니는 제 급여를 다시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님이 오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정훈 회계사님? 저는 그를 봤습니다. 예전 회계법인 동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계산 보고 있어요. 그게 회계사님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떡볶이 드실 거예요? 네. 주문하세요. 맛있어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떡볶이가 나왔고 그는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그렇죠. 회계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힘드셨겠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다시 회계 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여기가 좋아요.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딸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오늘 가게 어땠어? 좋았어. 손님 많이 왔어. 다행이다. 아빠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딸아이는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건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아이가 또 가게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금통이 아니라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요. 뭔데? 할머니가 쓰래요. 아저씨 주라고. 저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이의 할머니가 쓴 편지였습니다. 정훈 씨께 고맙습니다. 우리 손주가 아저씨 덕분에 많이 밝아졌어요. 병원도 잘 다니고 있어요. 나도 이제 좀 나아졌어요. 다음에 가게 가서 떡볶이 먹을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울어요? 안 울어. 눈에 뭐 들어갔어요? 응, 그런가 봐.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떡볶이 먹고 갈래? 네. 그날 저녁 저는 장부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매출, 지출, 이익, 손실. 그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장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할머니 분식 손님 명단. 그 아래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오는 단골 할머니, 떡볶이를 좋아하는 중학생, 치즈 떡볶이를 처음 먹어본 대학생, 그리고 그 아이, 동전을 모아서 가게를 살리겠다고 했던 그 아이. 저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그날 이후 저는 숫자를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숫자만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숫자는 도구였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 사람을 돕기 위한 도구. 그것이 제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분식집 계산대에 앉아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저는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어서 오세요. 숫자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람의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요.